교과서에서도 희미한 항일음악. 직접 항일음악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정도가 오케이. 웅태서 해볼까? 여기 액센트가 있는 걸로 생각해서. 이들은 항일음악가 한형석 선생의 가극 아리랑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옆에 자리. 독립운동가인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간 한형석 선생. 신화예술대학을 졸업한 이후 본격적으로 항일음악을 만들었는데요. 항일전투에 직접 참가하며 음악을 작곡한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인 아리랑을 무대에 올린 실력자. 20여 회의 공연 기록을 세우고 남은 수익금 4,102원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연을 했던 목적도 그 독립군 군자금 때문에 또 이제 그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이 뭐 이렇게 옷을 입힐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름 피복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먼저 일단 시작을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 전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고정된 자리에 그 장소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도 알 수 없고 어디서 전투가 벌어질지 뭐 진짜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음악을 가지고 음악으로 뭔가 이제 뭐 현실을 고발하고 이 공동체의 결속을 이제 다졌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는 아무리 우리가 좀 좀 사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연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전방으로 떠날 전투원입니다. 이번 위문 공연은 우리 전방의 병사들에 대한 존경과 열정을 표현한 공연입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우리는 더 많은 적을 무찌르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문 음악가도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도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걸 쏟아부었던 무대. 중화민국의 총통인 장제스가 봤을 정도로 공연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900년대 평화롭고 자유로운 한국의 아리랑산에 살던 목동과 시골 처녀의 사랑, 그리고 독립투쟁기. 아리랑의 등장인물만 60명, 총 참여자는 200명에 달했다는데요. 한형석 선생은 작사, 작곡과 연출, 주인공 등 1인 7역을 소화했습니다. 항일 군가의 65%를 만든 항일음악가. 그에게 예술활동은 곧 항일운동이었는데요. 한미합동 특별 유격훈련 코스를 밟은 광복군 특공대 장교이기도 한 한형석 선생. 그는 전장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한형석 선생은 아주 음악을 잘 만드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그런데 살아생전에 그런 꿈을 이 나라에서 이루지 못하신 채로 돌아가셨죠.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총을 들고 음악을 만드셨던 분이신데 국내에 돌아와서는 중국어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답은. 아무도 이분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이분 스스로도 독립운동했던 걸 자랑 삼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해방이 되고 나서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했다는 것은 도리어 감시받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에 남아있는 한형석 선생의 집터. 해방 이후 조국에 돌아온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광복을 맞이한 조국에서 한영석 선생은 자유아동극장과 색동야학원을 운영하는 등 전쟁 고아를 비롯한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 묻혀 있었던 그의 독립운동 행적과 항일음악 활동은 우연히 한 중국인 학자에 의해 세간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자기 도서관에 보니까 이 음악 책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음악 곡을 이래 내용을 보니까 한유환이라는 작곡자가 계속 나오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이 한유환이 도대체 중국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맨 처음에 중국 사람 찾다 보니 중국에서도 없고 그러면은 뭐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을 찾아보도 없고 그 다음에 남쪽에 와서 찾아보니까 남쪽에도 없더랍니다. 한유환이. 그 사실은 한국에 오시가지는 원래 이름 한형숙으로 바꿔지 한유환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이분은 한유환으로만 계속 찾다가 이후에 거의 뭐 돌아가시 그 시점에 찾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워 많이 했죠. 예. 그분은 왜 그렇게 찾으려고 그러셨나요? 자기가 보기로는 음악가라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고 이분이 그 백곡 선곡집을 냈는데 창일 음악에 대해서 거기에 선진에 대한 곡이 3곡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음악이 자기가 평가하기로는 굉장히 좋은 음악이랍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항일음악가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이런 서고. 사실 이것도 등록 문화재로 돼야 될 자료 중에 하나죠. 이게. 이것도 문화재로 등록돼야 될. 아직은 문화재로 등록이 안 돼요. 있죠. 이제 조사를 해서 이게 문화재 위원들이 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그쪽에서 판단하니까. 해방되고 난 뒤에 이게 친일 잔재가 완전히 좀 정리가 됐으면은 여러 가지로 좀 환경이 좀 달라졌을 텐데, 이 한국 오셔가지고 음악 하려고 음악 하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일본 쪽에서 이제 교육 받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같이 교류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적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해방되고 나서 또 이 동족끼리 또 우리 이 한국 사람들끼리 또 이래 뭐 티격태격 할 필요가 있을 필요성이 있겠나는 생각이 많이 안 들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더 이상 그 뭐 음악에 대한 부분은 접은 것 같더라고요. 한영석 선생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광복이 되고 나서 수십 년을 살다 돌아가셨는데 안국과 행진곡 얼마나 만인들 앞에서 부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태극기를 올릴 때 국기가를 불러보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더 유명한 항일 음악가도 있습니다. 그것에 그 군대를 대표하는 음악이 이 양반이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국이 국가 공식 행사할 때 켜는 음악이 가장 중요한 음악이 두 개죠. 하나는 우리 애국가에 해당되는 국가가 있고 하나는 중국인민해방군가죠. 중국인민해방군가로 불리는 팔로군 행진곡. 일본군과 싸우는 팔로군, 즉 중국 공산군의 기백이 돋보이는 이 곡의 작곡자는 우리의 항일음악가 정율성 선생입니다. 그걸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를 중국인이 치고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 다음에 동요로 따지면 우리는 행복해요, 녹색 조국, 이런 노래들은 얘들 딱 틀어주면요, 우리 중국 유학생들 보면 아, 우리 배웠어요 해요. 그런데 정율성이 누구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율성이 남겼던 작품이 중국인에게 끼친 영향은 막대한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중국의 당시 부주석을 지었던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중국 현대에는 3명의 음악가가 있다. 하나는 중국 애국가를 지은 리에얼 섭이라는 친구가 있고, 황화대합장을 만든 시엔싱하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다. 이게 3대 음악가에 꼽힌 거죠. (2006년부터) 정율성 선생과 관련된 취재를 이어온 이건상 기자. 국내 최초로 정율성 선생의 기획기사를 1년간 연재했는데요. 그 역시 중국 내 정율성 선생의 위상을 말합니다. 40대 평양에 있을 때 사진이에요. 이것은 정설성 여사 정율성 선생이고, 이제 활동했을 때 이제 이분이 중국 최초의 여자 대사였어요. 그래서 주울레 저원아이하고 이제 같이 활동했던, 그때 당시 이제 사진들 했던 인민음악가 정율성, 이 100대, 중국의 100대 영웅으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 100대 영웅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서 만든 중국의 공식 우표집이에요. 당시 100대 영웅으로 선정됐다는 증서, 그리고 기념관 내부 사진, 그리고 우표와 봉투,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만든 이제 우표집이죠. 중국인들이 우리의 아리랑처럼 아끼고 부른다는 연안송 역시 정율성 선생의 작품. 정율성 선생의 사남매는 모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정율성 선생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좌파 계열의 항일운동에 매진하던 그는 중국 마오쩌둥 군대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항일 음악가라는 것은 뭐냐면 1938년, 39년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도 일본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항일 전쟁을. 그때 불러줬던 노래들. 그리고 그 노래들이 중국의 많은 청년들을 격동을 시킵니다. 특히 연안송이라는 이런 노래들은 중국의 청년들을 격동시켜서 항일 전선에 뛰어들게 만들어요. 노래가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항일 혁명 음악가라는 하나의 이름이 붙고, 당시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던 우리와 중국. 정율성 선생은 일본에 대항한다는 대의 아래 활동했는데요. 그의 행적을 증명하는 사진 한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율성 선생이 중국에서의 45년 해방 직후 해방이 된 소식을 듣고 같이 활동했던 조선 의용군의 단체 사진이에요. 그 중에 제일 앞자리 가운데 아이를 보듬고 있는 분이 이분이 정율성 선생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연안파였던 정일성 선생은 해방 이후 북한으로 갑니다. 하지만 연안파가 숙청당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 그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는데요. 그러나 중국에서도 문화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정일성 선생. 이념의 갈등 가운데서 고향으로도 올 수 없던 그. 우리 민족의 풍습과 비슷한 중국 백족의 이야기로 망부운이라는 작품을 만듭니다.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죠. 그렇게 항일음악가는 영원한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흔히 알기에 정일성 선생님 하면 중국에서 대단한 유인이고 모든 사람이 알아줄 것 같죠. 천만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우리로 따지면 문화부 국장, 차장, 과장, 음악회 협회에도 못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음악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지었지? 조선인?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는 영원한 이방인이에요. 북한에서는 연안파락에서 쫓겨났죠. 숙청당할 뻔했어요. 예, 남한에서는 왼쪽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했던 몸부림치고 살았던 그 처절한 삶에 비하면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에요.